2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백합니다. 파리보다 한국이 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석 졸업 예정자 24세 마리모로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동기 50명 앞에서 무너지며 울부짖었던 순간입니다. 마리는 프랑스 교육계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교생 실습 배정 통보를 받고 절망했죠. 출발 전까지만 해도 동양의 비효율적 사회에서 2개월 감옥살이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단 8주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귀국 직후 그녀가 올린 눈물의 고백 영상이 틱톡에서 300만 뷰를 기록했고 한국 교생 실습 지원자가 전년 대비 1000% 폭증했습니다. 현재 3,000명이 대기 중이고 성적 상위 5%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었죠. 도대체 그 8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 엘리트를 눈물로 무너뜨린 한국의 놀라운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파리 소르본가에 한국 열풍을 일으킨 그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모로입니다. 24살이고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수석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진 프랑스 교육의 전통, 계몽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의 철학적 사고방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는 후진적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교생 실습 배정을 받던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소르본 교육학과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실습 배정지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저는 당연히 파리 시내 명문고인 루이 르 그랑이나 앙리 4세 고등학교에 배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간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교수님들의 추천서도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제 이름 옆에 적힌 글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동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불쌍한 말이 왜 하필 아시아냐고 했어요. 다른 친구는 동양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2개월 버텨야 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프랑스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고 낙후된 교육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한국은 복잡한 간판과 회색 빌딩들만 가득한 삭막한 도시로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더 큰 절망을 맛봤어요. 9호선 샤틀레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진 걸 깨달은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제 지갑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지하철 안의 승객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이어폰 볼륨을 높이더군요. 한 여성은 제가 소란을 피우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프랑스 사회의 차가운 개인주의를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20분 동안 혼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아무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경찰도 오지 않았고 영무원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한국행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차가운 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낯선 아시아 사회까지 가야 한다니요. 출발 전날 밤 기숙사방에서 혼자 짐을 쌌어요. 2달치 옷가지와 프랑스 교육 관련 자료들을 넣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룸메이트 소피가 위로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2개월 버티고 오면 된다고 경험 삼아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봤어요.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 빨간 글씨로 된 간판들이 가득한 사진들만 나왔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것도 불안했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무서웠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2개월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 가기 싫다고 울먹이며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모든 경험이 자산이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가 정말 웅장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온 교생 친구 줄리가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라면 몇 시간은 걸릴 일이었죠. 줄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을 때 한 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니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직접 찾아드릴게요라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면세점, 카페, 대기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놀라운 건 그 아주머니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공항 직원들도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해주고 안내 직원은 방송으로 분실물 안내를 해줬어요. 30분 만에 기적같이 여권을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줄리가 감사 표시로 현금을 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두 손을 내저으며 정중히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됐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 힘들까봐 그랬어요라며 오히려 우리 여행이 즐겁길 바란다고 인사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바쁘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철이 정시에 도착했어요. 시각표에 나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파업이나 지연이 일상인데 여기는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질서였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 탑승하고 노약자석은 정말 노약자만 앉았어요. 임산부나 어르신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멋진 나라에서 왔구나 라며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모두가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기서는 완전히 낯선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길도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으니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켜서 도와줬어요. 길뿐만 아니라 근처 맛집, 관광지,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는데 정말 순수한 도움이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 처음 와봤어요?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라며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에서 저녁을 먹으며 줄리와 이야기했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라고 했더니 줄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여권을 찾아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293.5% 증가 완료. 첫날 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상점들의 불빛까지 더해져서 나처럼 밝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2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다녔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 모습까지 봤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카페 풍경이었어요. 노트북, 가방, 심지어 지갑까지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30분을 비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물건을 그렇게 놓아두면 없어지지 않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며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표정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가 봤는데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야간 근무하는 직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계산하면서 밤늦게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더군요. 파리 편의점에서는 밤에 방탄유리 뒤에서 계산하는데 말이에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니 스마트폰으로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방향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10분이나 시간을 내서 직접 숙소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라고 번역기로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외국에서 온 학생이 힘들까 봐요. 우리 딸도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데 누군가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 딸을 생각하며 낯선 외국인을 돌봐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파리에서는 각자 도생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외국 학생이라고 하니까 근처 맛집을 지도에 그려서 추천해줬습니다. 심지어 할인 쿠폰까지 주면서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어요. 그 학생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으면 해서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줄리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시아의 집단주의 사회라는 거야? 라고 줄리가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억압적인 획일화였는데 실제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었던 거죠.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고요. 첫날부터 제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생실습 3주차,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진 겁니다. 계단이 높아서 무릎과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죠. 파리였다면 아마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셔서 자신의 손자를 보듯 제 상처를 살피며 아이고, 우리 애가 다쳤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할머니의 손자도 아닌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내가 약 사올게라며 약국으로 뛰어갔고 한 아저씨는 119에 신고해야지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게 물을 건네며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대학생 한 명은 제가 프랑스에서 온 교생이라는 걸 알고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소통을 도와줬어요. 어디가 가장 아파요? 어지럽지는 않아요? 라며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치 의료진처럼 체계적으로 제 상태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5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그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파리에서는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여기는 정말 빨랐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할머니가 병원까지 따라오신 거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라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는 동안 할머니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괜찮냐,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시면서 정말 친손자를 걱정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의사가 큰 부상은 아니지만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병원비까지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어떻게 이런 돈을 내니라며 지갑을 꺼내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안 돼요. 제가 낼게요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외국에서 온 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 너 같은 애가 우리나라에서 다쳤는데. 어른들이 그냥 볼 수는 없지.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어요.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거든요. 반면 여기서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할머니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좋은 경험만 하고 가야 하는데 다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니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괜찮아질 때까지 언제든 연락하라고 연락처까지 주셨어요. 혼자 있으면서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연락해. 뭐든지 도와줄게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숙소에서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끼리도 개인주의가 강한데 여기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이게 진짜 정이라는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발목 부상으로 며칠간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아줌마들의 정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학교 근처 떡볶이 아줌마였어요. 제가 다리를 저는 걸 보시더니 어머, 얘가 다쳤네라며 다음 날부터 매일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는 거였습니다. 딸이 프랑스에 유학 갔는데 누가 챙겨주지 않을까 봐서라며 정말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제가 사 먹을게요라며 사양했지만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픈 애가 혼자 어떻게 하니?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 빨리 낫지. 그래서 매일 영양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닭죽, 전복죽, 야채죽, 쇠고기죽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죽들이 정말 맛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끓인 것처럼 정성이 가득했죠. 파리에서 3년 살았는데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던 제가 여기서는 진짜 가족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숙소 옆집 할머니셨어요. 제가 다친 걸 아시고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외국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못 먹을까 봐라며 매일 다른 반찬을 주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깍두기, 오징어 젓갈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고 매번 맛있게 먹었니? 입에 안 맞는 건 없지? 더 필요한 건 없어? 라고 물어보셨죠. 프랑스 부모님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김치를 잘 먹는 걸 보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 우리 애가 김치를 이렇게 잘 먹네.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라며 웃으셨죠. 그리고 김치 담그는 법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천사는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제가 빨래하기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는 내가 해줄게, 걱정 말라며 빨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빨래를 정말 깔끔하게 개서 방까지 가져다 주시면서 다리 아픈 애가 무거운 빨래를 어떻게 들고 다니니? 어른들이 도와줘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빨래방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 아줌마는 심지어 빨래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빨래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세탁기 사용법부터 옷 개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감사 인사로 뭔가 드리려고 해도 아이고 그런 건 됐고 빨리 나아라라며 손사래를 치셨거든요. 도움받은 게 고마우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라고 해도 마음만 고맙다며 거절하셨어요. 한 주가 지나자 제 방에는 한국 아줌마들이 가져다준 음식과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친딸, 친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모든 걸 챙겨주셨죠. 냉장고가 넘칠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 말하는 자유와 한국에서 보여주는 정의 차이를요. 프랑스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한국은 혼자 버려지지 않을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쩌면 진짜 자유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348자 5% 증가 완료. 마지막 주에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용카드를 분실한 거였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즉시 도용되어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죠. 급히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요. 2시간 후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민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 신용카드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물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카드를 주운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이 카드사를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결해줬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퇴근 시간을 쪼개가면서 직접 찾아와 준 거죠. 일부러 이렇게까지 와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외국분이 카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실수로 제 카드로 커피를 결제했다며 5,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실수였더라도 남의 카드를 썼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라며 꼭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파리에서는 떨어진 지갑이나 카드를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여기서는 실수로 사용한 작은 금액까지 변제하려 한다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라며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남의 물건은 남의 물건이고 실수로라도 피해를 줬으면 보상하는 게 맞죠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저에게 한국 여행이 즐거우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좋은 곳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며 연락처까지 교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하다는 거였어요. 지갑이나 핸드폰 잃어버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해서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자기도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돌려받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지하철에서 잠들어서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라며 웃으셨죠.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신용카드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의 정직함과 양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낯선 외국인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까지요. 프랑스에서는 남일에 관여하지 마라가 일상의 철칙인데 한국에서는 남을 도우는 게 당연하다가 생활 문화였어요. 어쩌면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이런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8주가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306자 5% 증가 완료. 8주간의 교생 실습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날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중 나온 부모님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였죠. 엄마는 눈빛이 전보다 따뜻해졌다고 하셨고 아빠는 뭔가 성숙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소르본 동기 50명 앞에서 제 인생을 바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과 세미나실에 모인 동기들은 저의 한국 경험담을 듣기 위해 왔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여행국이나 실습 보고서 정도를 기대했겠지만 제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동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양의 비효율적 사회에서 8주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고백합니다. 파리보다 한국이 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친 저를 손자처럼 돌봐주신 이야기를 할 때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아줌마들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신 기억, 신용카드를 정직하게 돌려준 시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죠. 프랑스 개인주의가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버려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에서 누리는 거였어요. 제가 울면서 말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동기들까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일부 동기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특히 소피는 마리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본다며 같이 울었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한 모습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평소 아시아를 무시하던 피에르였어요. 설마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을까?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하더니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병원 사진, 아줌마들이 가져다준 음식들, 그리고 카드를 돌려준 시민과의 인증샷까지.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피에르에게 저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피에르가 미안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모습이 그대로 담긴 진솔한 고백 영상이었어요. 8주 전에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영상 끝에 이 말을 하면서 또 울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따뜻한 순간들의 영상을 함께 올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 아줌마가 죽을 가져다 주시는 장면까지요. 24시간도 안 돼서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48시간 만에는 100만을 넘어섰어요. 3일 후에는 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나라가 진짜 있나? 감동받아서 울었다 같은 반응들로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도 기사 작성을 위해 연락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홍보 영상 촬영을 제안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은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제 진솔한 경험담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364자 5% 증가 완료. 제 영상이 화제가 된 후 3개월 만에 프랑스에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소르본 대학뿐만 아니라 파리의 모든 대학에서 한국 교생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마치 한류 열풍 같은 일이 교육계에서 벌어진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숫자로 나타났어요. 전년도에 한국 교생 실습 지원자가 150명이었다면 이제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1000% 증가한 거죠. 소르본만이 아니라 파리 1대학, 파리 3대학, 심지어 리옹과 투르즈 대학에서도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육부에서 긴급히 선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성적 상위 5%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원하면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최고 엘리트들만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거였습니다. 선발 시험까지 도입되었죠. 더 놀라운 건 현재 대기 명단 상황이에요. 한국행 교생 실습에 대기 중인 학생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자 부족으로 홍보 포스터까지 붙였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되었어요. 개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사 파리-서울 노선이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료는 작년 대비 40% 올랐어요. 한국행 항공편 예약도 평균 2-3개월 전에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죠. 여행사들도 한국 상품을 대폭 늘렸어요. 예전에는 일본 여행 상품의 부록 정도였던 한국이 이제는 메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따뜻한 정을 체험하는 여행, 안전한 한국에서의 힐링 여행 같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도 대박이 났어요. 파리 시내 한국어 학원들이 모두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한국어 학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소르본도 한국어 강의를 2개에서 8개로 늘렸는데도 모자라서 추첨으로 수강생을 뽑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예전에는 일부 마니아들만 보던 콘텐츠가 이제는 주류가 되었죠. 파리 시내 한국 식당들도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고 있어요. 김치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마트까지 생겼어요. 가장 보람 있는 건 후배 교생들의 변화예요. 제 후기를 듣고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모두가 한국의 따뜻함과 효율성에 감동받고 돌아왔죠. 마리가 한 말이 전부 진짜였어라며 눈물을 흘리는 후배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저는 이제 한마이너스불 문화교류 홍보대사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 활동에 관심을 보이시며 양국 교류 확대에 도움을 요청하셨죠. 한국 교육부와 프랑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협의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전에는 북한과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현재도 저는 매주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한국이 제게 준 사랑을 더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정식 교사가 되어 그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꾼 것처럼 이제 저도 프랑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